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뉴욕 증시 간밤에 또 주요 지수가 일제히 상승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이틀째 상승 랠리를 보이고 있는데요. 네. 어닝 시즌 맞아서 기업들이 지금 호실적을 발표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국내 시장도 오늘도 훈풍이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이죠. 네, 넷플릭스가 시간외에서 또 급등 움직임이 나오고 네. 있습니다. 1분기만 해도 넷플릭스 실적 보고 시장이 와르르 무너졌던 기억이 있는데 어느덧 또 한 해 마감되는 자리에 오니까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은 또 색달라지고 있는데 상승에 안도할 수 있을 것인가 많은 분들 고민하실 것 같아요. 지금부터 오늘의 이슈들 들어가면서 내용들 체크해 보도록 하죠. 시장은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이야기부터 소비 회복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일단 우려하는 쪽을 들여다보면 어제 업데이트가 된 내용이죠. 블룸버그가 1년 이내 경기 침체 확률이 100%까지 올라갔다라고 얘기했고요. 고드만삭스 CEO가 밤새 경기 침체 가능성이 있으니 조심하자라고 꺼내놨습니다. 그 앞에는 JP모건 CEO가 6개월에서 9개월 내 경기 침체 온다라고 얘기했고요. 오늘 새벽에 업데이트된 내용,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감원을 또 결정을 했죠. 그 전에는 스냅, 애플, 인텔, 오라클 등등에서 감원을 했습니다. 기업들의 감원은 전형적인 경기 침체 시그널로 해석하기 때문인 거죠. 이렇게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습니다만 월가에서는 경기 둔화에도 실적이 버텨주고 있다. 소비자들의 소비자 회복력은 꽤나 놀랍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만큼 상황이 나쁘진 않을 것이다라는 시각도 등장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의 이런 경기 침체 리스크를 딛고 내년에 올라갈 거야라는 목소리도 나왔는데요. 밤사이에 주목받았던 월가의 한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팀에서 펀드 매니저 326명에 대해 설문조사를 했는데 절반 정도가 주식 비중을 많이 줄였고 현금 비중을 확 늘렸다라고 답했습니다. 어느 정도인가 보시면 펀드 매니저 현금 보유 비중이 2001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2001년이면 무려 21년 전입니다. 그러다 보니 얼마나 공포를 느끼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런 부정적인 심리는 투자자들의 무조건적인 항복을 보여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런 항복이 나오고 나서는 증시가 랠리를 보였다고 덧붙였죠. 그래서 내년도에는 랠리가 있을 것이다. 지금부터 관심을 갖자라고 피력을 했네요. 이 이슈에 좀 초점이 맞춰진 걸까요? 증시는 변동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최근에 극심한 변동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끝에는 상승으로 마감하는 날이 많습니다. 오늘 3대 지수 모두 올랐는데요. 나스닥을 놓고 보시면 급등해서 거의 하락 전환했다가 이런 엄청난 변동을 보여줬죠. 이 변동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장 출발 전에는 영국에서 트러스 총리가 사과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세한 철회 이슈는 거의 일단락이 된 분위기였죠. 골드만삭스, 존슨앤존슨이 좋은 실적을 내놨고 로이터에서 러시아가 곧 중대 발표를 할 거다. 그런데 이것은 전격 후퇴를 시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가 맞물리면서 급등 출발을 보였고요. 나스닥은 3% 가까운 상승까지 갔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상승분을 반납하는 흐름이 나타났죠. 여기서는 또 영란은행의 발언이 이슈가 됐습니다. 우리는 QT를 연기하지 않고 진행할 것이다. 하루 정도 늦추긴 했습니다만 11월부터 이제 국채를 매입하는 사람이 아닌 매도자가 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국채를 매도한다. 그러면 또 국채금리 상승을 가져올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시장은 어느 정도 변동을 예상을 한 거죠. 나스닥이 이때 살짝 하락 전환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올라갈 수 있었던 요소는 바로 유가가 떨어졌고요. 천연가스가 폭락했습니다. 인플레에 대한 부담을 조금 덜었다라는 것에 환호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결국에는 3대 지수 모두 1% 내외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네요. 자, 그럼 인플레 부담을 덜었다는 에너지 가격을 한번 보실까요? 유가 같은 경우는 사우디의 통수를 맞은 바이든 대통령이 전략 비축유를 이 악물고 풀겠다라는 것을 보여줬죠. 그러면서 유가가 떨어졌고요. 천연가스 가격이
가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유럽의 가스 가격 기준으로 2달 만에 3분의 1 토막이 났는데 밤사이에 미국 천연가스 떨어졌고요. 영국 천연가스는 17% 폭락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유럽이 생각보다 온화한 날씨여서 가스 수요가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일단 유럽 업체들이, 유럽 국가들이 천연가스 재고를 많이 쌓았다라는 겁니다. 재고량을 보시면 대다수가 지금 꽉 채워가고 있는 분위기인 거죠. 그러니까 가스 가격이 떨어진다라는 거고요. EU 집행위에서 밤사이에 천연가스 선물 한시적으로 가격 상한제를 설정했습니다. 자, 이 이슈 등으로 인해 인플레 부담이 덜고 국채 금리가 하락하자 지수가 올라갈 수 있었던 거죠. 그런 시장의 분위기 속에서 대다수의 섹터가 상승불을 켰습니다. 그 가운데 조금 돋보였던 쪽을 들여다본다면 결국 실적과 투자 의견에 좀 민감했다라고 볼 수 있네요. 장 초반에 영향을 줬던 건 골드만삭스의 호실적이었습니다. 금융주 전반의 상승 흐름 나타났고요. 또 여행과 크루즈 쪽이 오늘 테마 상승으로는 1위입니다. 카니발 같은 경우 개별 이슈가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11% 폭등, 다른 크루즈 종목들, 여행주 대다수가 올라섰습니다. 방위산업 쪽에서는 로키드 마틴이 호실적 이슈로 8% 급등했고요. 노스록 그루먼 등을 다른 종목들까지 다 끌고 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타겟은 시티그룹 측에서 경기가 연착륙을 하든 경착륙을 하던 최선의 선택은 타겟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매수 의견을 냈죠. 월마트 등 유통업체들 동반 강세였습니다. 전반의 시장의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고요. 실적과 투자 의견에 좀 더 좋게 반응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실적 이슈는 오늘 넷플릭스가 될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슈퍼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시장의 예상은 이 정도였는데 이것보다 더 뛰어넘는 실적이 나왔죠. 이익도 괜찮았고 무엇보다 유료 구독자 수가 늘었다라고 합니다. 유료 가입자 수가 241만으로 폭증했어요. 예상보다 2배 이상 증가하는 수치였죠. 얼마 전에 본 기사였었는데요. 당신은 넷플릭스의 구독자가 되겠습니까? 라는 거에서 저가형 요금제일 경우 되겠다라고 응답한 이들이 무려 50%에 달했습니다. 최근에 저가형 광고 일단 구독자를 많이 모집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에 대한 기대가 올라가는 거죠. 이걸 보면서 생각한 건 넷플릭스가 또 새로운 근간을 흔들지 않을까라는 느낌이었습니다. 광고 요금제를 도입한다라는 것은 경쟁의 모델이 바뀌는 거거든요. 과거에는 남의 가입자를 뺏어오는 경쟁을 했다면 이제는 광고 매출을 뺏어오는 경쟁으로 바뀐다라는 겁니다. 넷플릭스가 빠르게 모델을 바꾼 거고요. 애플 측에서도 애플 TV에 광고를 끼워 넣는 것을 최근에 고려한다라는 얘기도 있었죠. 그리고 경기 침체기에는 온라인 광고가 성행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리먼 때 온라인 광고를 타고 성장했던 기업이 바로 더 트레이드 데스크라는 업체인데요. TTD입니다. 시간 외에서 넷플릭스 실적과 함께 같이 올라가는 모습 나오네요. 국내에서는 넷플릭스 광고하면 어김없이 나스미디어에 대한 관심이 올라가니까요. 같이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나온 이슈들입니다. 트레이딩 관점도 있고요. 주의할 내용들도 있는데요. 애플 관련 이슈가 많았어요. 애플이 폴더블 아이패드를 2024년에 출시할 수 있다라는 전망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건 좋지 않은 소식이죠. 애플이 아이폰 14 플러스 생산을 축소 결정 내렸습니다. 애플이 장중에 상승폭을 반납한 이유가 되겠고 애플 밸류체인에 또 변동이 있을지 봐야겠네요. 그리고 폭스콘이 애플카를 제작할 수 있다라며 기술력을 과시했다는 소식 들렸어요. 애플카 이슈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꿈찔꿈찔하는 종목들만 체크하시길 바라겠고요. LG화학이 미국의 바이오 기업을 인수 결정 내렸습니다. 8천억 원, 바이오 섹터의 투자 심리 영향을 줄 수 있을 거고요. 북한은 아침 대바람부터 군사 합의를 깨고 250발을 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진 모르겠으나 이슈 정도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 다뤄볼 내용은 저는 자동차 쪽 할 건데 사실 어제 시장에 제일 강했던 쪽은 게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게임이 이렇게 강한 거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게임주 그동안 얼마나 정말 처참했습니까?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 속에서 대표적인 성장주라고 볼 수 있는 게임주들 연초 대비해서 정말 많이 빠졌습니다. NC소프트 50% 가까이 빠졌고요. 크래프톤 60% 가까이, 위메이드 등등의 종목들 모두 다 부진
부진했고 연초 대비보다 고점 대비해서 더 많이 빠졌습니다. 고점 대비해서는 위메이드가 80%나 빠졌고요. 데브시스터즈도 마찬가지 모습, 넷마블도 68%가량이나 빠졌습니다. 이런 걸 보면 예전에 그 고점 주가를 보면 저런 시절이 있었다고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게임주들이 어제는 일제히 강했는데요. 현지 시간으로 17일 뉴욕 증시에서 나스닥 지수가 3%대 강세를 보였기도 하고 그런 영향에서 아무래도 게임주들의 주가가 오른 건데요. KRX 게임 K 뉴딜 지수가 6% 넘게 오르면서 올해 최대 상승폭을 기록하기도 했었습니다. 어제 보면 위메이드가 16%대로 위메이드 맥스 등등의 위메이드 그룹주 강했고요. NC소프트 8%대 상승했고 컴투스 6%대 올랐습니다. 그리고 게임주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TV라던가 네이버 카카오까지 모두 다 훈풍을 이어받는 하루였습니다. 카카오 그룹주도 이 악재를 딛고 어제장에서는 일단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게임주들에게 다시 한번 이 상승의 신호탄이 된 게 바로 로블록스일 텐데요. 미국의 대표적인 메타버스 플랫폼 기업인 로블록스가 9월 보고서를 냈었죠. 1일 활성 이용자 수가 5,780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3% 증가했다고 밝혔고요. 전체 이용 시간도 예약 매출도 늘어났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예약 매출은 사용자가 로블록스에 접속을 해서 게임을 위해서 투자하는 금액들, 지불하는 금액들을 합산한 금액을 일컫는 말입니다. 다만 이 여름방학이 끝나고 나서 백투스쿨 시즌, 이 개학 시즌이 되면서 어린이 이용객이 좀 감소를 하면서 8월 대비해서는 이 부분들이 모두 다 감소하긴 했지만 일단 9월 들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늘었다는 부분에서 로블록스가 23%대 급등이 나왔었죠. 월요일장에서요. 그리고 이 부분이 국내 게임주들에게 상승 요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위메이드 그룹주 앞서 제가 잠깐 언급드렸었는데 위메이드가 16%대, 위메이드 맥스라던가 위메이드 플레이 같은 자회사까지 모두 다 강한 모습 나타냈습니다. 개별 호재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위메이드에서 자체 개발한 블록체인 메인넷인 위믹스 3.0이 바로 내일 출시를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이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요. 위믹스 코인도 새롭게 발행한다고 하고 지갑도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위메이드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소식들이 몇 가지 더 있었는데요. 위메이드 측에서는 앞으로 이 발표를 하게 될 게임의 수도 점점 더 늘어나면서 4분기에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SK증권에서는 위메이드의 이러한 플랫폼 매출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상인증권에서도 앞으로 위메이드가 생태계에서 지속적으로 확장을 이어갈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입장 내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증권사들이 전체적으로 게임주들에 대해서 갖고 있는 시각은 상당히 보수적이었는데요. 여전히 올해 하반기까지 게임주들 부진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었죠.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게임주는 바이오주와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바이오가 신약 발표에 굉장히 민감한 만큼 게임들은 신작 발표에 주가가 크게 좌지우지되기 때문인데요. 특히나 이제 코로나로 인한 이 특수가 종료가 됐고 해외 게임들이 빠르게 지금 경쟁 상황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하반기에 이렇다 할 대형 신작 모멘텀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IT 연봉 대란 때문에 비용적으로도 부담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증권가에서 게임주들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줄줄이 내려잡고 있는 상황에서 어제 게임주는 올랐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런 시각도 있었어요. 신작 모멘텀과 실적 모멘텀을 같이 가져가는 종목이라면 내년에는 그만큼 실적의 개선폭이 훨씬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 페이지는 조금 야심차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게임주들이 어제 하루 일시적으로 반짝 반등한 것인지 아니면 그동안 많이 빠졌고 앞으로 정말 기대가 돼서 이 추세적으로 상승의 회복의 지금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는 건지 여전히 금리 부담과 신작 부재라는 부담되는 요인들 있지만 저가 매수해도 괜찮을지 어떤 종목 위주로 담아보면 좋을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수정 앵커가 앞서 야심차게 준비했다라며 게임을 시작하겠습니까? 라는 멘트가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게임주에 대한 의견 잠시 후 유찬희 대표님과 나눠볼 거고요. 어제 또 추가된 이슈 중에 시장에서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자동차 쪽인데요. 리콜 기억이 다시 한번 되살아났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2017년도에 대규모 리콜 관련안 있었죠. 세타 엔진 관련해서
리콜이 한 3,600억 정도로 그 당시에 돈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슈가 계속해서 시장에서 발목을 잡고 있는 느낌이네요. 이 세타 GDI 엔진 같은 경우는 소렌토, 소나타 이쪽 차량입니다. 2011년도에서 2018년도 사이에 생산된 그 기종들에 대해서 400만 대 정도 리콜인 거죠. 그런데 엔진의 품질 문제가 있으니 그걸 평생 보장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꺼내놨던 게 2019년도예요. 그때 당시에 그 관련 비용으로 9,200억 정도를 쌓아놨고요. 앞으로도 그 관련해서 리콜이나 혹은 고쳐주는 비용들이 들다 보니 충당금을 쌓겠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2020년도에 꽤 많은 돈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3조가 넘어가는 돈이었죠. 그런데 어제 추가된 소식이 3조 정도를 또 충당금으로 쌓아야겠다라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정도 금액이 각각 반영이 된다면 현대차와 기아의 실적이 3분기에 많이 깎일 것이다라는 것을 현대차 그룹 내에서 미리 공식 발표를 내놓은 거죠. 지금 FN가이드 기준으로 3분기 이익을 보시면 현대차 3조 원대, 기아도 2조 원대 중반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각각 이번 충당금 쌓는 내용을 덜어내고 본다면 이익이 많이 급감하게 되죠. 만약에 이런 공식 발표가 없이 그냥 실적으로 먼저 발표가 됐다면 시장에는 좀 큰 충격이었을 수 있습니다. 일단 사전 발표를 해준 건 고마운 내용이네요. 자, 왜 그럼 충당금을 이렇게 더 많이 쌓을까요? 차량의 잔존 연수가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일단 차를 조달받는 게 그렇게 쉬운 환경이 아니다 보니까 그 소렌토, 소나타 차주들이 더 탄다는 거죠. 오래 타다 보니 더 AS 해줘야 될 비용이 늘어나고 있고요. 환율이 올라가다 보니까 AS 해줄 부품값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엔진 교환율이 상승하면서 돈이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감안해서 미리 이 정도 돈을 비축해 두겠다라는 거였습니다. 증권사 곳곳에서는 실적 신뢰성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라서 목표가를 낮춰야 된다라는 목소리는 나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매수 의견을 내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많이 빠져 있다라는 거고 실적 좋을 때 이걸 좀 털어내고 앞으로는 불확실성이 제거된 거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번 비용 같은 경우는 환율이라던가 물류비가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방어가 가능하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인데 결국에는 또 긍정의 이야기를 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을 해봐야 될지 고민되는 포인트인 거죠. 자, 어제 메리츠에서 자동차 섹터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날렸는데요. 미국에서 재고가 쌓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동안 자동차를 버티게 해줬던 힘은 만들어내면 팔린다라는 거였는데 슬슬 재고 부담이 생겨나고 있다는 점이 포착이 됐고요. 또 중고차 가격이 미국 내에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즉슨 그동안 중고차 가격이 너무 높아서 중고차를 이 돈 주고 사느니 신차 사겠다라는 심리였는데 급하면 이젠 중고차를 살 수 있는 가격 정도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동차 섹터에 지금보다 밸류 평가를 더 높게 받기 위해서라면 전기차 쪽의 모멘텀이 따라줘야 되는데 내연차 비중 줄고 전기차 비중 늘어난다? 결국 그건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는 시점, 해외에서. 그래서 2025년도나 될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좀 보수적인 목소리도 분명 있네요. 그동안 자동차에 대해서는 희망회로를 꽤 많이 돌렸었는데 투자비를 바꿔봐야 될지 고민되는 시점입니다. 그래도 좋은 소식도 있었어요. 현대차와 기아가 유럽에서 점유율 신기록을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유럽 점유율 순위를 보면 현대차 그룹이 9.9%로 10%에 육박하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전체적으로 유럽에서 자동차 판매량은 줄어들었는데 현대차 기아의 차량 판매는 늘어났다라는 점이 나름 고무적이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이 또한 유창희 대표님과 전략 챙겨보죠. 오늘 게임부터 자동차, 넷플릭스 관련 이슈까지 오늘 들여다볼 게 많은 것 같아요. 네, 오늘 19분 꽉꽉 채웠습니다. 지금부터 이에 대한 전략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이틀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는 뉴욕장을 보니까 기분이 좋고요. 또 골드만삭스, 넷플릭스 등의 호실적을 보니까 마음 한켠이 놓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불안도 계속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유창희 대표님의 의견 물어볼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답변을 주시면서도 어느 정도 매수 타이밍을 재야 된다라고 얘기를 네. 주셨어요. 뉴욕장의 연이틀 강한 흐름 그리고 호실적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뭐 그다 아주 좋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어저께 같은 경우는 뉴스를 못 찾고 있어요. 뉴스를 왜 올라갔었고 시장 그러니까 미국 시장 개장하기 전에 왜 올라갔었고 또 개장하고 나서 거의 뭐 나스닥 같은 경우는 3% 올라가던 네. 것이 마이너스 전환되기도 했었으니까요, 일시적으로. 이게 왜 빠졌는지에 대해서 뉴스를 찾으려고 했는데 물론 뭐 영국이 국제 매입 더 할 거다라는 소식도 있었고 뭐 애플이 뭐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아이폰 14에 대해서 생산량 줄이겠다는 얘기도 있었고 뭐 여러 개 있었는데 과연 이 이슈가 주가를 3%를 끌어올리고 이 뉴스가 3%를 끌어내릴 수 있는 뉴스였는가 본다라면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거든요. 그럼 뭔가가 뉴스 없이 그냥 시장 투자자들이 좀 부담스러워하는 부분들도 있고 기대감들도 상존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럼 제가 월요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일단 부정적인 이슈들은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시장이 그 누구도 지금 연초 가격으로 올라간다라고 보는 사람 단 한 명도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너무 많이 하락한 거에 대한 어떤 자율적 반등을 나오는 것이고 그 자율적 반등이라고 하더라도 작게 나오면 10%, 많이 나오면 20%도 나와요. 네. 지난 6, 7월이 그런 장세였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조금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조금 두려워하기보다는 좀 괜찮은 섹터, 괜찮은 종목에 대해서 좀 비중을 실어가시는 전략. 그래서 오늘 수요일이잖아요. 그러면 수, 목, 금 뭐 하루에 20%씩 주식을 산다라든가 뭐 다음 주까지 해서 전 주식 비중을 한 70% 정도까지는 모아 놔셔도 좋지 않을까. 그러면서 한 FOMC 정말 좋다라면 FOMC 이후까지도 단기적인 랠리 좀 더 나오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엄청난 자산가예요. 유 대표님 제 돈 좀 관리해 주세요 네. 하고 딱 드린다면 어느 섹터 위주로 비중을 얼마나 실으실 건지. 뭐 월요일에 은행주도 말씀드렸었고요. 그리고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은 일단 외국인들이 묻지마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같이 매수를 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좀 실적이 좋은 기업이라든지 좀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군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이렇게 빠졌는데 추세 살아있는 종목이 있냐라고 말씀하시겠지만 그래도 계속 신고가 내는 종목군들이 있어요. 일반 개별 종목 말고도. 그럼 그런 종목군들은 연말까지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포트 내에 게임주가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사실 그동안은 게임주가 조금 반등을 해도 에휴 너 또 떨어질 거잖아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네. 어제 흐름을 보면서 수급이 꽤나 괜찮게 들어왔다라는 점도 있고요. 대형주부터 중소형주까지 같이 올라갔다라는 점 그리고 위메이드처럼 뭐 일부 종목은 연속적인 시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네. 점. 다시 게임을 시작해도 되는 겁니까? 위메이드백스가 3일 만에 50% 정도 그 저점 대비 올라왔 걸로 제가 주가를 확인했어요. 네. 위메이드 같은 경우도 한 20-30% 이상 올라왔는데 뭐 부질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동안 많이 하락한 거 대비해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노블록스가 뭐 좋은 흐름을 보여주면서 주가가 급등했다고 하죠. 저는 주식을 보실 때 국내 변수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태주 이방원 이런 이슈에 의해서 올라간다. 그러면 저는 뭐 약간 리스크를 감안하고 적극 매수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해외 변수에 의해서 해외 예를 들어서 애플 이런 게 아니라 해외 어떤 섹터가 잘 가니까 그거랑 비슷한 우리나라 어떤 기업이 있을까 해서 갖다 붙이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 기업이 잘 간다고 해서 우리나라 기업이 과연 글로벌 시장에 견줄 수 있을지 여부는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노블록스에 의해서 올라갔다는 부분들 전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뭐 그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플랫폼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수익을 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수익을 못 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의미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NFT, 뭐 메타버스 이런 성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은 뭐 무궁무진하겠습니다만은 실제 지금
제가 그쪽은 잘 몰라서, 그러니까 제가 하질 않아서 잘 말씀드릴 수 없지만, 네. 뭐가 딱 단정지을 수 없지만, 그거 관련해서 얼마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붐을 일으키면서 체험을 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평가를 한다라면 아직은 아니라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너무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지금 매수하기에는 상당히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 그동안 빠진 거 대비해서, 그러니까 저점 대비해서 50% 올라온 것 같지만 고점 대비해서 빠진 건 여전히 60, 70% 이상 하락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추세를 전환시킨다라면 뭐 다중바닥이라든지 좀 그런 것을 확인하고 매수하는 게 맞다 생각하고 있고, 게임주 전반적으로 그렇게 썩 좋은 뷰를 말씀드리고 있지는 않아요. 다만 뭐 NC소프트 같은 기업들, 그리고 뭐 크래프톤 같은 기업들은 실적 흐름에 따라서 좀 더 반등이 더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뭐 W게임즈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월요일인가 지난번인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그러니까 한두 종목을 집중해서 매매한다는 모르겠지만 게임 섹터 전체적인 매매는 조금 부정적이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게임주에 대해서는 보수적 의견을 주신 거고요. 어제 강한 급등이 나왔었던 NC소프트나 크래프톤은 뭐 조금의 상승 여력은 더 남아 있는 것 같다라는 판단. W게임즈에 대해서는 긍정적. 어려워요. 섹터가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을 땐 투자자들을 좀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데, 이렇게 방향도 오리무중, 개별 종목 이슈도 오리무중일 때는 정말 개별 종목 이슈 잡고 대응하는 거 외에는 답이 없어 보이네요. 지금 시장 자체가 다 오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반도체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제외하면 과연 소부장 쪽에서 올라가는 종목이 얼마나 될지를 고민한다라면, 예전처럼 종합주가지수나 코스닥이 붐업을 하면서 올라가면서 시장을 다 올리는 게 아니라 개별 종목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 안에서도 상당히 좀 그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종목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섹터는 자동차 얘기일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는 유창일 대표님도 저도 책임감을 갖고 해야 되는 건 네. 저희가 자동차에 대해서 워낙 좋은 뷰를 네. 많이 냈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현대차, 기아의 뭐 세타 엔진 관련 또 리콜 비용을 쌓겠다라는 네. 이슈가 들려왔는데 의견이 반반이에요. 이거 실적 좋을 때 털어내면 좋은 거지라는 네. 이슈도 있고, 어찌됐건 단기 실적 이제 떨어지는 거니까 목표가 낮춰 잡자, 뭐 매도하자라는 의견도 있고요. 뭐 이런 충당금으로 주가가 급락한 적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급락한다고 하더라도 일회성 이슈였고, 저는 이미 이런 부분들은 주가에 선 반영되었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다들 아셔야 되는 게, 충당금을 반영한다고 해서 이걸 내일 당장 다 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쌓아놓은 다음에 이제 리콜이라든지 이런 이제 교체 이슈가 있을 때마다 자금을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자금을 모아두는 거죠. 미리 자금을 모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실적에는 이게 이제 마이너스로 비용으로 상세가 처리가 되지만, 만약에 1년 뒤에, 2년 뒤에, 물론 이거는 희망회로입니다. 몇 년 뒤에 이게 다 2조 9천억이 다 사용이 안 되고 1조만 사용이 됐다. 그럼 1조 9천억 또 수익으로 반영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런 것 자체가 주가의 영향은 제한적이다. 일시적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가 이놈의 세타 엔진, 뭐 저는 안 타봐서 모르겠지만 타는 사람들 얘기 들으면 모래 끊는 소리 난다, 모래 굴러간다 맞아요. 소리 난다고 막 덜덜거린다고. 뭐 얘기 나오는데, 더 이상 나올 만한 이슈는 없을 거라 보고 있어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 전기차로 전환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현대차를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전기차 때문에 보는 것이지, 내연기관차가 너무 잘 팔려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유럽 시장에서도 상당히 높은 판매율을 보여주고, 지금은 뭐 테슬라라고 말하지만 과연 앞으로 1년 뒤, 2년 뒤, 3년 뒤, 4년 뒤에도 사람들이 다 테슬라 살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 생각하고 있어요. 전기차가 대중화가 된다라면 결국 폭스바겐이라든지 현대차처럼 모델이 다양화되고,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저렴한 상대적으로 저렴한 쪽이 판매량은 더 많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라면 저는 뭐 실적에 대한 걱정 너무 하실 필요 없다 생각하고 있고, 주가가 많이 하락했어요. 뭐 아쉬운 부분들이 있지만 저는 이제부터는 뭐 더 얼마나 하락할 것인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뭐 분할 매수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 부품주도 많이 하락을 했어요. 뭐 SL이라든지 화신이라든지, 물론 약간 완성 업체들 재고가 쌓이고 있다, 뭐 GM, 포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건 GM, 포드의 얘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상당히 차량이 좋고 글로벌 시장에서 선전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라면 너무, 물론 이제 그런 쪽에도 뉴스를 기울이긴 해야 되겠지만 그 이슈로 인해서 과도하게 하락한다라면 저평가 영역이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워낙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주 긍정의 이야기를 주셨었고 우리를 좀 버텨야 되는 힘을 주셨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하겠습니다. 자동차 U 되겠네요, 대표님. 다음 유 대표님의 픽을 보겠습니다. 네. 어제 사실 진만쌤 또 다른 출연자분도 공매도 관련해서 조금 쇼커버 노릴 종목 이렇게 얘기해 그러셨군요. 주셨었는데 좀 비슷한 맥락이에요. 네, 방송을 참고했어야 되는데.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을 좀 반전을 좀 계속 노릴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개별 기업의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뭐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군들 매수하는 것도 나쁘지 않죠. 그리고 또 기술적인 매매 타이밍을 잡는 것도 하나의 뭐 방법이라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기술적인 매매 타이밍이 단순하게 많이 하락했으니까 매수할까? 이건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많이 하락했으니까 매수했다가 최근 일주일 동안, 2주 동안 큰 게 다친 종목이 많이 있죠. 대표적으로 네이버, 카카오 같은 기업들.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이 하락했지만 어느 쪽에 포커스를 맞출지 여부를 본다라면 공매도 관련된 종목군들을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매도 금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지난 상반기가 4,700억 정도였고 평균 금액이. 그리고 7월, 8월이 한 3천억 초중반까지 줄어들었던 것들이 9월, 10월 들어서는 5천억 중후반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면은 7, 8월 대비해서 한 60% 가까운 공매도 금액이 늘어났다고 보셔야 되는 것인데 공매도 규제 가능성 왜 안 해주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뭐 증안펀드도 아직 자금이 집행이 되고 있지 않은데 전 증안펀드가 자금이 집행이 되면서 공매도도 시간차로 규제 가능성이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면 뭐 11월 달에 그냥 동시에 진행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요. 뭐 저만의 희망 헤로인이라면은 뭐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하지만 6, 7월 달에 그러니까 7월 달, 8월 달에 공매도 규제가 있어서 관련된 종목이 오른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만 안정화가 된다라면 공매도 규제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좀 가닥에 공매도가 있는 종목군들은 반등이 시원하게 나올 수도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다만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공매도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매수하는 게 아니라 공매도량이 많아진 종목하고 평균 단가를 보셔야 된다 생각하고 있어요. 공매도 세력이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가 올랐을 때 주식을 빠르게 환매를 할 것인지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가 오를 때 빠르게 환매할지에 대해서는 누가 보더라도 후자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보니까 9월 중순부터 공매도가 많이 늘어났었고 10월 지금 한 달 정도 기준을 봤을 때 공매도가 많아졌고 평균 단가가 현재 주가 대비해서 좀 낮은 기업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현재 주가가 10,000원인데 공매도 평균 단가가 9,500원 뭐 이런 기업들을 조금 포착을 찾아보니까 뭐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그리고 하나금융지주, 뭐 파라다이스, 삼성 SDI 이런 종목군들이 포진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도 좋지만 이런 종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매도량, 그러니까 누적 최근에 많아진 비중, 평균 단가 이것을 구분해서 종목을 좀 선별해 보시면 만약에 10월 말, 11월 중순까지의 반등이 제한된 반등이 나왔을 때 조금은 상대적으로 추가적인 수익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동일한 맥락의 이야기지만 또 접근 방식은 또 전혀 달랐기 때문에 말씀 주신 대로 이 투자 아이디어를 얻어가는 느낌입니다. 뭐 하루빨리 공매도 금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안고 이 이슈 참고해서 전략 세워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다양한 이슈 시장에 대한 뷰 유창희 대표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